네, 국제통상법 제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주차에는 국제통상분쟁 해결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통상분쟁 말 그대로 통상 무역 관련해서 국가 간에 분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문지상 우리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통상 갈등에 관해서 많이 접하시죠. 예컨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또 관련 분쟁을 WTO에 가지고 간다. 등등. 또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 그래서 이미 수산물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관련한 사건 우리 WTO에서 판정이 난 바 있죠. 네, 이렇듯이 이 국가 간의 어떤 국제 통상 무역 관련해서 분쟁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쭉 10주차까지 WTO 법을 공부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WTO 법 중에 실체법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학개론 시간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래서 부속서 1A, 부속서 1B, 부속서 1C, WTO 설립협정서부터 쭉 실체법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실체법이라는 건 뭐죠? 법적 주체가 있고 그 법적 주체 간의 법적 주체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어떤 실체적 권리 의무가 무엇인가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룹니다. 물론 이제 이 권리 의무는 실체적 권리 의무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국제 통상 분쟁 해결 관련해서 볼 것은 이제 절차법적 부분입니다. 절차법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법이 있는가? 과거 가트 시절하고는 달리 DSU라는 자 약어로 이제 DSU라고 하고 이 U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각서가 이제 WTO가 1994년 가트 1995년 공식 출범했죠. 그 WTO가 출범하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TO 체제는 과거보다는 매우 효율적인 그런 국제기구가 되었다. 실체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체법의 관장 범위도 많이 확대되었죠. 과거에는 상품무역협정 부분만 있던 것이 부속서 1B, 부속서 1C, 서비스무역협정, 지적재산권협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법 부분, 그러니까 WTO 협정의 관할권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이제 확대 증편되었고요. 또 법적으로도 매우 명료하고 세련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절차 부분도 혁신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DSU라는 체계적인 절차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이 아무리 좋아도 행정소송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헌법이 아무리 좋아도 헌법소송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법 체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아무리 좋아도 형사소송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건 인권 존중 국가가 아니고 그건 문명 헌법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절차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미식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 절차법의 중요성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 법에 의해서 누리는
혜택, 권리, 의무 관계를 억울한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그와 관련한 절차법, 그 부분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는 이제 국제 통상의 분쟁 해결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가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국제 통상 분쟁이 뭐고 그 해결 제도가 뭔가를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무역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법규나 절차 등을 말한다.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는 국가를 분쟁 당사자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제도와 구분되고, 저희 첫머리에 국제 통상법 그리고 국제 거래법 이 개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공부하는 국제 통상법은 국가 간의 법적 주체가 국가라는 것이죠. 국가가 국제 통상법 상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느냐,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공법적 성격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 통상의 분쟁 해결도 국가의 공법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쟁송을 해결하는 제도고요. 이와 구분해서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거래라는 건 A 기업, B 기업이 한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 상사 중재 제도예요. 물론 이 분쟁이 민사소송 같은 법원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국제 민사 소송법이라고 불러요. 보통 공부하는 민사소송법, 이제 국내 민사소송법이고요. 국제 거래법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국제 민사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국제 상사 재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 거래, 매매 거래의 사적인 분쟁 해결 제도로서는 이 상사 중재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들의 어떤 자율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또 그 거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엄격한 절차인 소송보다도 오히려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적 영역의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제도하고 우리가 공부하게 된 공법적 영역의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내 무역 분쟁 해결 제도와 구분된다. 그렇죠. 국제적 어떤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자, 국제 통상 분쟁이 무엇이냐? 국제 통상 분쟁은 통상상의 문제로 국가 간의 의견 대립이나 충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은 양 국가가 대립되는 주장을 하거나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부정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국제 분쟁은 보통 정치적인 분쟁과 법률적인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분쟁은 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인 반면에 법률적인 분쟁은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분쟁은 정치적인 분쟁하고 법률적인 분쟁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정치적인 분쟁이고 어떤 분쟁이 법률적인 분쟁이 되는가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의 분쟁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서로의
뭐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요. 이 법적으로 이걸 구성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뭐 다툴 수 있고, 국내 분쟁도 그렇듯이 이 국제 분쟁도 어떤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이제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뭐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분쟁도 다른 국제 분쟁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분쟁이 될 수 있고 법률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뭐 냉전 시대는 여러분 아시죠? 콜드워, 소위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립 양상은 이념 대립입니다. 이 냉전 시대라는 건 총성만 없지 이념 대립에서 자기 진영에 대한 원조랄지 어떤 이념적 대립과 갈등, 그래서 이제 콜드워라고 불러요. 이 냉전 시대가 끝났다. 이 콜드워는 이제 보통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 고르바초프가 시나트라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죠. 더 이상 소련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이 아니다. 다 자기 민족이랄지 뭐 중심으로 자기 갈 길을 가라.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가 쭉 아까 그 체제 전환 국가, 우리 WTO 체제 내에서 체제 전환 국가라고 불리워요. 뭐 헝가리, 뭐 폴란드,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 예.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가 1990년대에 들어 종식되고, 이제 세계는 비교적 그 모든 나라들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승리다. 뭐 그렇게 국제 정치학자들은 얘기도 하는데요. 뭐 또 요즘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G2, 바이폴라다. 그리고 또는 무슨 많은 세력 균형적 관점에서 멀티폴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는 학자도 있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즈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경제 전쟁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 통상 분쟁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각국은 국제적인 경제 활동에서 서로 이익을 더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국가에 그만큼 더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상호 의존성이 증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인포머티브 소사이어티, 여러분 뭐 모바일 폰이랄지 뭐 많이 하시죠. 막 두세 시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는 아주 가까워지고요.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마찰과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국제 통상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데 가운데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제도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통상 분쟁 해결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안정적인 국제무역 분쟁 해결 제도는 통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WTO 체제라는 것은 이제 자유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시장 구조에 있어서 그 시장의 자유, 그리고 비차별 원칙 또는 무차별주의라고 하죠.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통상 법치라고 할까요? 그 국제무역을 법에 따라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예측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무역 거래를 하겠죠. 법이 없는 무법천지에 누가 돈을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WTO가 지향하는 바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predictability. WTO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WTO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가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legal stability. 예, 뭐 이렇게 그 지향 이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법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나왔지만은 절차법이 없는 실제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아무런 미사 요구를 갖다 놔도 헌법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으면 그럼 헌법 그 문구는 뭐 장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절차법이 중요하고요. DSU 이 WTO 체제 내의 절차법은 그 실제법과 함께 그 체제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자, 국제 통상 분쟁의 해결까요? 당사자 참여 수에 의한 구분. 국제 통상의 분쟁 해결에는 분쟁 해결 당사자의 참여 수와 해결 형태에 따라 일방적 분쟁 해결과 쌍방 간 분쟁 해결 그리고 다자 간 분쟁 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일방적 분쟁 해결 원어로는 이제 unilateral dispute settlem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일방적 분쟁 해결은 일방의 국가가 국제 규범이나 자국의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에 대하여 우월한 통상상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이 방법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쟁 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일방적 분쟁 해결을 선호하는 국가가 누구라고 보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이 일방적 분쟁 해결로 많이 나아간다. 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 보면 통상법은 뭐 슈퍼 301조 그리고 뭐 스페셜 301조 이건 다 미국의 국내법이죠. 이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앞에도 나온 바 있죠. 예, 슈퍼 301조는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통상상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이제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법상 권리, 이익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통상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미국을 차별했다거나 차별해서 미국의 통상상의 이익을 침해했달지 뭐 이런 경우에 뭐 USTR이라는 미 통상 대표부가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의회에 그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통경찰관 생각해 보세요. 하루 20건 이상 잡아내라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인위적으로 어떤 그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이 적발하라 이러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보복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복은 뭐 국제법, 국내법, 뭐 법률 전문가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을까요? 미국은 변호사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미국 그 대선 관련해서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뭐 박빙의 승부를 하고 지금 아마 뭐 소송으로 갈 것 같다.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법률 팀이 이제 꾸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미 정부 관리들은 이게 법률 팀입니다. 변호사들이 이게 국제법상, 국내법상 무슨 수단이 있느냐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 국내법이기 때문에 소위 국내법을 보통
외국에 적용하는 외국 영역에 적용하는 extra territorial extra territorial 그러니까 국내법의 역외 territorial 하면 영역이죠. 역외 적용 extra 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국내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 아니냐. 여러 그러니까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의 제1원칙이 영역주의거든요.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영역주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법을 역외 적용해서 국제법상 부조화하다. 특히 이제 우리 가트 WTO 체제라는 것이 다자주의적인 그러한 정신하에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을 한다 할지 물론 보복은 이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어떤 교정이 안 됐을 때 어떤 법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보복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 뭐 조직 조폭인가요?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 보복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죠. 여러분도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국가 공무원이 된다 할지 공무원은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법이고 항상 어떤 공적인 행위는 법에 근거하고 법에 위반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무슨 뇌물을 먹었다, 무슨 독직죄 뭐 이런 사건들이 많죠. 이러한 경우는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뭐 독직죄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따져보니까 뭐 허구한 날 입만 열면은 대통령 탄핵한다. 또 무슨 직권남용이다. 뭐 직무유기다. 뭐 공무원 관련한 어떤 법정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분쟁 해결은 강대국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쟁 해결입니다. 그리고 쌍방 간 분쟁 해결이 있어요. Bilateral Dispute Settlement. 이 쌍방 간 분쟁 해결은 문제가 발생한 양 당사국 간에 협의하여 분쟁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까 그 슈퍼 301조 얘기했지만 일단 그 무조건 보복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협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나왔죠. 뭐 미국과 일본 간에 19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여러 회색지대 조치들이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 멀티파이버 어그리먼트 다섬유 협정이랄지 뭐 수출 자율 규제 협정 뭐 이런 협정들이 있었다. 그건 이제 협상을 해서 어떤 분쟁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보복 조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방적 분쟁. 지금까지 국제 통상 관계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 쌍방 간 분쟁 해결 말이죠.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가 간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뭐 언젠가 그 일본 공무원 그 외무부 대표하고 우리나라 외무부 직원들이 아주 그 경직된 얼굴로 협상 테이블에 있던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협상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자간 분쟁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다자간 분쟁 해결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분쟁 당사국이 다자일 때 다수 해당 국가들이 함께 분쟁 해결을 하는 걸 말한다. 예, 아까 그 양자 간 분쟁 해결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봐서 해결하면 이제 좋고요.
이 다자간 분쟁 해결은 이제 가트나 WTO 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이고 그러한 구조, 분쟁 해결에 관한 구조가 이제 다자간 분쟁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 무역이라는 것, 시장에서 무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상호 우전성이라는 것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죠. 뭐 최국대 원칙에서도 봤습니다만 한 나라에만 특혜를 주면 안 돼. 똑같은 특혜를 다른 나라에 줘야 되고요. 두 나라 간에 뭐 어떤 갈등이 있다? 이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수출입 거래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 뭡니까? 바나나 산업, 뭐 조선 산업 관련한 분쟁이 있게 되면은 그 분쟁 당사국 외에도 수많은 당사국이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뭐 참가인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혹시 WTO 웹사이트에서 그 오피니언 오브 패널 절차 관련한 결정문이랄지 애플레이 바디 상소기구 결정문 같은 거 보시면은 분쟁 당사국의 수많은 제3 참가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자간 분쟁 해결 이제 이런 의미인데 다른 하나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자간 국제기구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다자간의 무역 규칙에 따라 심판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 확대를 차단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하에서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자간 분쟁 해결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 분쟁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특히 대표적인 경우로 WTO나 가트의 분쟁 해결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 제도를 다자간 분쟁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분쟁 해결의 유형을 볼까요?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통상 분쟁은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지만 무력으로 호소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경제, 무역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무역 전쟁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어떤 그것이 우리 공통의 물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이 WTO가 번창하는 국제기구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WTO는 지금 하나의 세계인들의 무슨 심볼이라고 할까요? 언젠가 그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 또 그 세계 무역센터를 상대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국제 평화, 국제 정치, 국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 UN, WTO 뭐 아주 대표적인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번창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제 통상 분쟁은 대개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강제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에도 분쟁 당사자의 의사가 중심이 되는 화해지향적인 분쟁 해결 방식과 규범과 외부의 판정이 중심이 되는 규범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쟁의 발생 시 분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면서도 마찰이 적은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화해지향적일수록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통상 분쟁이 있을 때 바로 이 패널 절차랄지 패널 절차나 상수심 절차는 규범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협의랄지 이런 그 선결 선행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제지향적인 방법은 협상력이 약한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해결책을 강요당할 수 있다. 반면에 규범지향적인 해결 방법은 제3자가 규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국회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통일적인 법 집행이 안 되는 분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범지향적인 해결 방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국제법도 법인가 이게 그 규범력, 강제력, 규범력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지 않느냐 국내법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권적인 구조라는 건 이제 수평적인 것이죠. 국가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딱 평등한 거야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요. 과거의 국제기구는 그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협력하고 그간 관련해서 보조하는 subsidiarity, principle of subsidiarity, 그 국가를 보조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으로 국제기구를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EU 같은 데 보면 그 principle of subsidiarity, 부종성 원칙이 바뀌었어. 그래서 EU가 국가 우위에 있어요. EU 체제는 그래서 초국가 기구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국제기구하고 국가가 뭐 거의 평등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거나 국가에게 뭘 강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정부가 없어요. 국내 사회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국내 사회는 버티칼, 수직적 사회다. 중앙집권적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국제 사회는 호라이전탈, 분권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지향적인 해결 방법이 국내 사회에 비해서 어떤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 분쟁 해결 제도에 나옵니다만은 분쟁 해결 기구가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국에게 그 보복 조치를 허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소국에게 어떠한 국내 조치, 도메스틱 메저죠.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국내 조치가 있겠죠. 예? 예컨대 일본과 한국이 다툰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내린 금수 조치, 임바고, 수입 금지 조치,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내 조치가 이게 정당한 것이냐, WTO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냐, WTO에서 다투어지죠. 그러니까 이 국내 조치를